마지막으로 오늘 이 종합토론을 안희준 교수님께 총평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유,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박수로 그래야만큼 박수로 이렇게 장시간 토론이 지속이 되는데 가실 생각들 안 하십니까? 근데 오늘 여기 도록의 자료집에 나와 있는 제목은 민화란 무엇인가? 인데 토론의 내용을 보면 마치 민화 코테이션 마크 민화란 용어는 적합한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라면 용어 문제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내용을 볼 때 무엇을 담아낸 그림이고 특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합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틀에 걸쳐서 앉아서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밤에는 전해보지 못했던 아주 즐거운 장면도 많이 목격하고 해서 이번 민화를 주제로 한 포럼 학술대회는 특별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 정병호 이사장과 또 실무자들 그리고 재정적 후원을 한 경주시청이나 시의회 후원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발표를 한 발표자들, 토론자들, 사회자들 모두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자리를 뜨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경청하는 총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 학술대회를 더욱 뜻깊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발표자 개개인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건너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그냥 건너뛰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김상엽 박사가 얘기한 그림으로 본 삼국지 세계, 이 삼국지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인 발표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좀 민화하고 이 삼국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삼국지 그림이 민화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런 걸 좀 짚어줬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현대의 만화하고 연민화하고를 대비시켜서 소개를 했는데 오히려 민화의 개념을 혼란스럽게 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화 속의 인물화하고 대비시켜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민화라고 하는 개념 아래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병설 교수가 발표한 이야기, 소설 그리고 그림, 구은몽도를 중심으로 하는 발표는 이게 구은몽에 대한 그리고 저자인 김만중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술사가들에 의해서 이 구은몽도가 민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마땅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문학자한테 그걸 기대하는 것은 무리고 이제 미술사가들에 의해서 미술사적 고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구은몽도의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도와 구성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또 인물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경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회화적 입장 또는 회화사적 입장에서 점검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시, 후미카즈 선생이 발표한 우키오의 시각 문화론에 대해서는 이게 우키오에가 이제 풍속화이기 때문에 이 일본 민화하고의 그 상관성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아까 토론 시간에 짚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앞으로 우리가 참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아마 이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데, 샤라쿠가 일본의 그 우키오의 대표적인 화가인 샤라쿠가 기몽도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나라 소설가 이영희 씨가 발표한 적이 있고, 그것이 일본어로 해서 일본에서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 참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동경에 있는 도쿄 에도 박물관에서 제가 그 우키오에를 보는 가운데 우키오에 속에서 그 판각을 여성이 하는 것을 그려져 있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판각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여성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그림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됐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일본 학자들 대부분은 그거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는데, 이 기시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케빈 머피 교수의 포크 아트에 대한 발표는 상당히 재미있고 우리가 참고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양반이 지적한 것 중에는 나이브 하다든가 또는 플레인 하다든가 프리미티브 하다든가 또는 스스로 셀프토트, 스스로 자기가 훈련을 쌓았다든가, 그리고 정통 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아웃사이더라든가 뭐 이런 용어들이 그게 맞건 틀리건 간에 우리가 좀 참고하고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국 포크 아트는 서양 미술에서 아주 독특한 일입니다. 프라파에도 별로 그런 현상이 안 보이는데, 서양 미술 전체에서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 효화나 미술 전체에서 보는 민화 가지고 있는 특수성 비슷한 것을 미국 포크 아트가 서양 미술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서로 대비시켜고 참고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윤진영 박사가 궁중회화와 민화의 경계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 사진들을 쭉 찾아가지고 사진 속에 나타나는 민화를 또 찾아서 서로 대비시키고 비교 고찰하는 것 같은 이건 상당히 재미있고 앞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이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자료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거기 중산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얘기는 현대 용어고 이 조선시대하고는 조금 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선시대 신분은 왕궁 4대부를 포함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네 가지 뚜렷한 신분을 나타내는 그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중산층이 중인인지 또는 양반인지 돈 없는 양반인지 이런 걸 결부시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조금 더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럼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윤진영 그 박사는 주민 플러스 돈 없는 향반, 상맹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인지 이거를 좀 더 밝혀주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양반이라 하더라도 시골에 살면 화원들이 작품을 구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그림을 좀 향유하고 싶은 사람은 민화가들의 작품을 써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수요자층에 양반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생각할 점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발표 중에 1월 오봉병을 그린 그림을 금강산도로 부르고 있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마치 그 1월 오봉병을 금강산도로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그렇게 여겼던 것으로 보는 듯한 그런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보기보다는 1월 오봉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왕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차용을 한다든가 했다가는 질서가 엄격하게 지켜지던 옛날에는 다 못 달아나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제 19세기 말에 가서 사회가 어지러워지면서 1월 오봉병이 이제 유출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베껴버리기도 하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왕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1월 오봉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금강산도라고 일부러 진즉 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1월 다봉도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해와다를 그리고 산이 여러 개 봉우리가 있는 5개 봉우리가 아니고 한 10개 정도 되는지 제가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5개 이상의 봉우리를 그려놓은 그림들이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해가 돼. 5개 봉우리만 그렸다가는 이건 1월 오봉병을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걸면 다 도륙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봉우리를 여러 개를 그려놓은 방식으로 이걸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이해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른 측면에서도 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란도 같은 것도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궁모란이 대부분이지만 모란꽃 그림 중에서는 사찰에서 사용했던 것이 분명한 사찰용 모란 그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고현비 박사의 문인화와 민화의 경계라고 하는데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민화하고 가장 상충되는 계층의 미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비가 우선 그 제목부터 이게 조금 너무 무리가 아닌가. 문인화하고 민화하고는 이건 너무 상충적이기 때문에 그 상충적인 효과를 비교 고찰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비교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을 비교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더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냥 일반 회화와 그 민화의 경계라든가 정통 회화와 민화의 경계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제목을 부여하는 것이 발표 내용과도 합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제목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소상팔경도 금강산도 같은 것을 그 정통회화하고 비교한 것은 아주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포점 전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좀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하는데 대회의 목표나 목적
이것을 그 민화는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민화의 정의를 포함한 뜻으로 좀 많이 생각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제목만 그대로 우리가 보고 해석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민화의 그 전반적인 화풍이라든가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 민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으면 작은 주제들도 전부 거기에 맞춰서 짜여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선시대 풍속화와 민화 속의 풍속화라든가 조선시대 인물화와 민화 속의 인물화라든가 또 정통회화 속의 소상팔경도나 금강산도와 민화 속의 그런 그림들 그다음에 정통회화에서의 화조화와 민화 속의 화조화 같은 그런 주제들을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 우리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발표들을 통해서 정통회화하고 민화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학술대 할 때 큰 제목에 부합하는 작은 제목들의 발표를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거는 이 발표 오늘 토론은 이제 모든 발표에 대해서 모든 토론자들이 포괄적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했는데 또 새로운 접근으로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 제목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발표자의 한 토론자를 원칙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넓혀서 토론을 할 때 그 부차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화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하고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우선 민화를 그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한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기시 교수나 머피 교수 같은 분들이 항목별 점검 그것이 참고될 소지가 많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다음에 그 작품을 양쪽을 연결시켜서 거래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의 화풍과 기법의 수준이라든가 종합적 판단을 그런 것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공 사대부들 빼야 되고 화원들을 빼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화가들을 대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10년 그림만 죽어라고 그려도 미관만책 하나 얻어서 하기 힘들다고 하는 기록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드 트레이닝을 10년 이상씩 이렇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화원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그래서 화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프리랜서 비슷하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돈을 많이 가진 장사꾼들한테 의탁을 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우리가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의 경화사만이 아니라 서울을 벗어난 평양이나 전주나 하여튼 이 지방의 직업 화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의 화사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경의 화사들이
그 지역의 민화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민화를 그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떠돌이 화가들이 대부분 그걸 맡았어요. 그리고 이장집의 자리를 잡고 이장집 그 그림들을 우선 그려주고 이제 짬이 났을 때 쌀이나 이런 것을 그 화대로 받으면서 요구하는 사람, 마을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주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동네로 떠나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그린 그림, 작년에 그린 그림, 금년에 그린 그림이 이게 같은 그림 위에 켜켜이 붙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민화를 띄워보면 5겹, 6겹, 뭐 3겹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하나 샀는데 그걸 벗겨보면 여러 개의 작품이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그러한 식의 그 민화의 유통 같은 것이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측면들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궁중민화, 뭐 결의 그림 뭐 등등 하는데, 전 결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김호연 씨가 이제 처음 주장을 했는데, 이 결의 그림이라고 하는 말은 민화에서 추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민화만 결의 그림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결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그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공사대들 문인화는 물론이고 화원들이 그린 작품까지도 전부 다 결의 그림입니다. 민화만이 결의 그림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결의 그림이라고 하는 용어는 배타성도 있고 또 그 지극히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의 그림이라고 하는 용어는 영원히 추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화, 궁화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초창기에는 민화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궁중민화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자영 씨, 김호연 씨, 뭐 연구자들이 다 궁중민화를 부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미술사가 중에서는 제가 훈련된 미술사가 중에서는 최초로 이제 민화에 대한 접근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의 민화 연구자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궁중민화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 이 궁중민화라고 하는 말도 민화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궁중에서 사용된 작품들은 철저하게 1급 화원들이 주로 그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장식적이고 뭐 인습적이고 뭐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궁중회화고, 그 궁중회화를 궁중채색화로 부를 것이냐 아니면 궁중 장식화로 부를 것이냐 하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그것은 궁중회화인 것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궁중회화는 일반 민화하고는 마땅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용어를 어떻게 부를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윤범우 교수가 민족의 회화라고 그랬는데, 아니, 민화만 민족의 회화에 궁중회화도 민족의 회화고 화원들이 그림도 민족의 회화입니다. 그러니까 결의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회화라고 하는 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대 대학원까지 나온 여러분들이 그리는 민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현대문화라고 우리가 현대민화라고 묶어서 부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현대민화. 그래서 조선시대 민화하고 대비시키고 싶을 때는 그때는 현대에 반대되는 조선민화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면서 그리는 민화는 전통성이 강함에 불구하고 그 현대민화라고 부르면 그냥 우선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조금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민화가 승려들이 민화들, 스님들이 그리는 민화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게 무령왕릉의 출토품들입니다. 무령왕릉 출토품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궁중에서 의탁해서 만들거나 궁중의 공예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동물 모양 그 무덤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돼지처럼 생긴 조각은 그 다른 부장품들하고 차이가 너무 현격해요. 너무 투박하고 백제의 조각을 대표할 만한 뛰어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게 백제 사람들이 조각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느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불상을 보면 고도로 세련된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뛰어난 불상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투박하기 짝이 없는 석수를 만들었냐? 그거는 장례 의식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함부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변화시켰다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와 관련되는 거, 또 1월 5봉병처럼 왕이 상징하고 관련되는 거. 1월 5봉병은 제가 기회 쓸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청록금벽산수고, 그 청록금벽산수는 수당대에 이룩된 그 아주 고식의 그 산수 화풍이 19세기까지 쭉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천수백 년 내려올 수 있느냐? 함부로 작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현했다간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실용 그림 장식성을 띈 왕실용 그림과 무령왕릉 그 신수의 조각 같은 것에서 보다시피 제의, 제사와 관련되는 거나 왕실이 상징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그 미술가들이 함부로 자의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었다.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궁중민화라고 종래 불렸던 그런 그 궁중 회화들에 보이는 강한 전통성과 인습성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민화와 관련되는 제방사항을 이제 젊은 미술사가들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발표를 하게 된 것은 또한 보통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래 민화가들은 사실은 학술적 훈련을 안 된 분들이었습니다. 미술사를 전공한 분들이 한 명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놓은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정통 회화나 정통 미술의 저변화 현상으로서 이 민화 또는 민속 예술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3시간 35분간 쉬는 시간도 없이 나 오늘 참 대단하다. 참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이미 못했을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 열기가, 이 학구적인 열기가 우리나라 민화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으리라고 아주 자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객석의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화의 출발입니다. 단상에 계신 발제자, 토론자 물론이고 민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행복 가득한 그림을 가슴에 안고 오늘 이 종합 프로를 제가 하나만 좀 더. 예, 선생님. 네. 그리고 종래 그 민화 연구자들이 안희준이 때문에 민화가 망한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얘기 하나만 좀 보태고 싶습니다. 왜 한국 회화사에 민화가 안 들어가 있냐? 그리고 왜 안인진이 출판하는 책들에는 민화가 안 들어가 있냐? 그런데 제가 낸 한국 그림의 전통 또 한국 회화의 전통에는 민화를 분명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민화를 초창기에는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이 미술 사에 들어가는 작품은 4가지 기준이 뚜렷하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작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민화의 대부분은 작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름이 설령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요. 익명성이 너무 지대적이에요. 그 다음에 제작 연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19세기, 아마 18세기겠지, 이 정도지. 1876년이라든가 1905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작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이름도 알고 제작 연대도 알 수 있는 작품들이 수족한 상황에서 굳이 애매모호한 민화를 끌어다가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서술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민화를 포함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민화를 포함을 시키는 생각은 옛날부터 쭉 해왔어요. 왜냐? 민화가 일반 회화보다도 한국적 특성을 훨씬 더 잘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한국다움을 정통회화보다 민화가 분명히 더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채색화에 있어서 민화가 보통 수묵화보다도 훨씬 더 참고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실이 그게 마땅치 않은데 이제 제가 앞으로 쓰는 책에는 그런 생각을 좀 반영할까 봅니다. 가령 18세기 풍속화를 다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끝에 절 하나를 더 세워가지고 조선국의 풍속화의 저변화 라든가 해서 이제 민화에 보이는 풍속화를 집어넣고 조선 후기 진경산수 같으면 거기 절을 끝에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민화 속의 진경산수화라든가 이렇게 해서 끼워넣기 식으로 실제로 저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미술사에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종합 프로그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말씀드리겠습니다.